안녕하세요. 국제인을 위한 경제수학 3단원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현상을 나타내는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했죠. 생산함수, 비용함수, 수요, 공급함수, 그리고 효용함수. 비로소 이제 경제와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경제 현상을 나타내는 함수, 학습 목표는 생산, 비용과 같은 경제 현상을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함수와 그래프를 통해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의미를 이해한다. 효용의 의미를 이해하고 함수와 그래프를 통하여 효용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학습 목표를 우리가 가져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럼 생산함수와 비용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생산함수라고 하는 것은 생산량을 나타내는 생산함수는 노동의 양과 자본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함수 이랬습니다. 사실은 노동과 자본 이외에 토지와 같은 부분도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변수가 아니라 하나의 상수로서 기본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생산함수 속에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Q라고 하는 생산량은 L과 K에 의해서 함수로 나타내어집니다. 이 생산된 산출물의 양 Q를 나타내는데 두 가지 변수 L과 K가 사용되죠. 수학적으로 본다면 이 두 개의 변수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다변수 함수가 되는데 이 변수 이상의 함수들이 되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공간상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식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경제 수학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내용 중에서 하나를 고정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자본의 양과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나의 고정양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결국은 생산된 산출물의 양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노동의 양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함수 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함수가 있으면은 이어서 비용함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비용함수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되는 총비용을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이때 총비용을 C라고 하는데 이 C는 생산량 Q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관계식은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하는데 총비용 C는 FQ라고 표현한다. 그럼 요거하고 요것의 관계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원래 Q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FL이었죠. 그죠? K를 고정시킨다면은 결국은 이 식은 F라는 함수가 이제 같은 모습이니까 C를 만약에 GQ라고 가정한다면 Q와 C 사이에서 우리는 이것을 C는 GFL이라고 하는 모습의 합성의 결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비용함수 속에는 생산되는 산출물의 양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그 생산되는 산출물의 양은 결국은 또 뭐에 의해서 노동의 양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죠. 자, 비용 속에는 이제 이와 같은 몇 가지 성질들을 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죠. 고정 비용, 생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설비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 비용들이 되겠죠. 고정 비용들은 생산량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은 아니고 생산하기 위해서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원료나 인건비와 같은 것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을 교과서에 보면 예를 들어놨는데 자동차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고정 비용으로서는 자동차 운전 면허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고정 비용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가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속에 들어가는 휘발유나 가스의 그런 요금들 그런 것들이 이제 가변 비용으로다가 적용이 되겠죠. 이때 이제 총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의 합이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비용의 합이 전체적인 총 비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업이나 이런 것이 경제 활동을 했을 때 이윤은 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총 수입에서 위에 나와 있는 총 비용 부분을 빼준 것, 이것이 이제 이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표는 우유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나타낸 표이다.
우유 한 개 가격은 300원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이윤을 내기 위한 우유 생산량의 범위를 10,000개 단위로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우유 생산량이 하나도 생산하지 않아도 고정 비용이 200만 원이 있습니다. 뭐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비용이 되겠죠. 우유를 10,000개 생산하면은 고정 비용이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변 비용은 이제 늘게 되겠죠.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설비를 움직인다든가 노동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총 비용은 이렇게 변화하게 된다. 이 표를 가지고서 이윤을 나타내기 위해서 생산량의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릴 때 뭐가 필요했습니까? 총 수입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총 비용이 필요합니다. 총 수입과 총 비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두 값의 차를 우리는 이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총 수입과 총 비용을 우리가 이제 구해보는데 수입은 어떻게 나타내지느냐? 지금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살펴본다면은 이것은 이제 10,000개가 될 것입니다. 생산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은 단위가 10,000원입니다. 자, 먼저 총 수입. 총 수입은 이제 우유 한 개 가격이 300원이니까 10,000개 생산하면은 300만 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단위가 이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로 관계식은 y 콜 300x라 이렇게 나타낼 것입니다. 단위는 10,000원입니다. 10,000개 생산하다 1이면은 300만 원 이런 식이 이제 나타내지게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직선으로 나타내어지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비용 함수를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데 비용 함수는 표현이 이제 기본이 생산하지 않아도 고정 비용 200만 원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씩의 비용 함수 y 콜 fq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바로 이런 모습으로 1일 때 0일 때 200만 원, 1일 때 300만 원. 여기가 300. 그 다음에 2일 때는 4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붉은색의 그래프로다가 비용 함수가 나타내집니다. 그러면은 y 콜 300x라고 하는 이 함수, 수입 함수와 비용 함수의 요 차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윤이 되겠죠. 이 교점을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것이죠. 여기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이 부분이 이윤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윤이 가장 커지려면 이 차이가 가장 커야 되겠죠. 여기 10,000개일 때, 20,000개일 때, 30,000개일 때가 아마 가장 크게 나타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윤을 내기 위한 우유 생산량의 범위는 20,000개에서 40,000개 요 사이에 있을 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프상으로 본다면 30,000개일 때 가장 최대의 이윤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30,000개일 때 비용은 600만 원이 되는데 실제로 수익은 9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300만 원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관한 이야기를 용어를 간단히 먼저 정의를 하죠. 수요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그게 수요가 될 것이고 수요량이라고 하는 것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 수요 함수는 소비자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주로 이제 P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소비자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P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가격 말고도 많은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가격에 관한 요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과 수요량 Q 사이의 관계를 함수로 나타낸 것, 바로 이것이 이제 수요 함수죠. QD는 DP, P에 관한 함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수요 함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은 수요량이 가로축, 가격이 세로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학 시간에 보는 그러한 그래프하고는 차이가 있죠.
수학 시간에 볼 때는 요 P가 사실은 독립변수이기 때문에 이 독립변수가 가로축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요 공급의 곡선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격의 축이 독립변수인 가격의 축이 Y축의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경제학을 가르치시는 분들의 말씀을 통하면 마샬의 그런 생각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많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그대로 통용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아직까지도 사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혼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곡선의 모습은 이와 같이 나타내지게 되죠. 자, 이 수요 함수의 곡선은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이 수요 함수의 곡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프상에도 보이지만은 감소함수죠. 감소함수인데 가격이 지금 이제 기준이 가격입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어떻게 된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감소하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는 증가합니다. 자, 이 관계가 성립하는데 주의할 거,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가 감소한다고 해서 가격이 반드시 상승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수요는 거기에 따라서 간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가격이 뭐다? 독립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종속변수인데 종속변수가 가격이라는 독립변수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함수가 이제 감소함수다 그랬는데 사실은 P와 Q 사이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그래프하고는 얘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역함수 관계죠. 그죠? P가 이쪽에 오고 Q가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거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킨 함수의 모습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수요 함수가 가지고 있는 감소 함수의 특성은 변치 않아요. 어차피 이 함수는 대칭이동하더라도, 즉 역함수로 만들더라도 감소 함수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급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죠.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가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그것이 이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공급 함수는 상품의 가격이나 자본, 노동, 여러 가지 생산 요소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지만 여기서는 무엇에 대해서? 가격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급의 양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역시 공급 함수도 P에 의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QS는 SP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공급 함수는 역시 마찬가지 가격은 Y축, 이게 독립변수지만 Y축에 공급량은 X축에 이렇게 이제 사실은 XY축이 바뀐 상태에서 나타내어집니다. 그때 QSSP 함수는 이와 같은 모습의 함수로 나타내어진다. 즉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서도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가격이 변하게 되면은 가격이 상승하면은 공급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러나 공급이 증가한다고 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명심해야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가격이 하락하면은 공급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공급량은 내려가게 되는 이런 형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수요 공급과 관계되는 교과서 문제 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어느 아파트의 수요 함수는 이렇게 나타내졌다. DP는 1400-2P, 공급 함수는 SP가 200 플러스 4P. 정부가 아파트 임대료 P를 150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시장 수요량과 공급량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격을 150으로 규제를 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150을 대입하면 되죠. 쉽게 생각하면 150을 대입하면은 D150은 1100, S150은 800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차이가 얼마예요? 300이죠. 결국은 이제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어떤 결과를 갖는다. 여기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얼마? 차이가 300만큼 많아집니다.
자, 이 사항은 사실은 이제 이 함수 값에다가 그대로 대입해도 되지만 우리가 앞서 배웠던 수요 공급의 함수 그래프에다가 표시를 해보면은 맨 처음에 DP는 1400-2P 이런 모습의 직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SP는 200 플러스 4P 이런 모습의 직선이 될 것입니다. 이 두 직선이 만나는 지점이 존재하죠. 여기 1000일 때 200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반대로 해야 되겠죠. 200일 때 1000이 된다. 즉 가격이 200일 때 임대료가 200일 때 1000이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정부가 150으로다가 동결을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요만큼의 차이가 생기죠. 요만큼의 차이가 생기는데 요 차이가 얼마다? 300이었습니다. 바로 수요와 여기서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이런 차이가 생겨서 결국은 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300 더 많이 초과되는 초과 수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죠. 효용 함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용이라고 하는 유틸리티는 소비자가 상품의 소비에서 얻는 주관적인 만족도를 나타내는 숫자다. 이제 기수적 효용과 서수적 효용이 있는데 우리는 기수적 효용을 주로 사용하고 있죠. 서수적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일 좋아하는 거, 그 다음 좋아하는 거, 그 다음 좋아하는 거 이와 같이 이제 순서를 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기수적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는 예처럼 영화에서 별을 주거나 만족도를 1부터 10까지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수적 효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효용 함수는 일정 기간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소비자의 주관적인 만족의 총량을 우리가 총효용이라고 하는데, 이 총효용과 제품 소비량 사이의 관계, 그것이 바로 효용 함수, U는 FQ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결국은 이제 총효용과 제품의 소비량 사이의 관계, U는 FQ의 관계식으로 주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그래프로 다 표현하면은 소비량 Q와 총효용 U 사이에는 이와 같은 곡선을 가지게 된다.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모습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무리함수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형태는 뭐가 있겠습니까? 로그 함수가 있겠죠. 그죠? 로그 X와 같은 거. 이런 무리함수나 로그 함수의 형식이 이러한 효용 함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교과서에서나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는 주로 무리함수를 많이 예를 드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로그 함수에 사실은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로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비에 의해서 감지하고 판단한다는 그런 그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인간의 감각은 로그 감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용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결국은 로그 감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총 효용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을 소비할 때마다 효용이 얼마만큼 이제 총효용이죠. 효용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건 아니고 총효용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파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소비량의 변화에 따라서 총효용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것의 비를 한계 효용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데서 보면은 총효용의 곡선이 있으면 0에서 만약에 1이라는 곳으로 올 때 변화량이 이렇게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0에서 요만큼 보니까 10만큼 변했다. 근데 이것이 이제 2로 왔을 때는 15만큼. 그러면은 총 효용은 늘었지만은 한계 효용은 5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이고,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취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한없이 가까이 하게 되면
미분이 되겠죠. 그죠? 순간 변화율로 바뀐다. 그래서 한계 효용은 결국은 이제 미분과 관련이 있는 그런 단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총 효용을 이제 이용해서 한계 효용을 우리가 이제 나타내주면 이와 같은 관계식을 따르는데, 이 한계 효용은 방금 우리가 여기서 본 것처럼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한계 효용은 감소하게 됩니다.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아까 보신 것처럼 0에서 1까지 갈 때는 10만큼 증가했으면은 여기서는 10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2가 될 때는 5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10, 5 이렇게 점점 한계 효용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우리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한계 효용이 체감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거나 했을 때 효용이 처음에는 맛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게 되지만 자꾸 먹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효용이 자꾸 떨어지게 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간단히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계 효용에 관한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은 영희의 과자와 사탕 소비량에 대한 한계 효용을 나타낸 것이다. 한 개 가격은 똑같이 100원으로 가정했습니다. 500원으로 얻을 수 있는 과자와 사탕의 소비량에 대한 총 효용을 한번 구해보자. 자, 과자의 한계 효용이 16입니다. 1일 때 요거의 총 효용은 16이 되겠죠. 2일 때는 여기다 8 더하니까 24가 되겠죠. 3일 때는 4 더하니까 28이 되겠죠. 30이 되고 31이 됩니다. 그래서 총 효용은 이제 점점 증가를 하지만 증가하는 양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사탕의 총 효용은 어떻게 되느냐? 맨 처음에 5지요. 그 다음에 9, 12, 14, 최종 15 이렇게 이제 총 효용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총 효용이 증가하게 될 때 500원으로 얻을 수 있는 총 효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총 효용을 구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과자 5개, 사탕을 안 먹었다. 그럼 총 효용이 얼마가 된다? 31. 과자를 4개, 그 다음에 사탕은 1개. 이렇게 하면은 총 효용 35.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총 효용들을 서로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이 총 효용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하나의 표로다가 나타내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총 효용을 가지고서 500원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몇 개씩 소비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계 효용에 대한 균등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죠? 그 합리적인 소비에 따르는 문제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번의 결과에 의하면 간단히 총 효용이 가장 높을 때가 언제냐? 이때죠. 즉 37이라고 하는 총 효용을 가질 때 과자가 3개, 사탕이 2개 먹을 때입니다. 자, 이 과자 3개와 사탕 2개를 소비할 때 총 효용이 37로 최대가 된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 내용의 실제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치상으로 설명하게 되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500원이란 돈이 있다. 그럼 500원이란 돈을 한꺼번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100원씩 사용한다 해봅시다. 자, 맨 처음에 100원을 쓴다. 무엇을 먹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이거 먹는 게 제일 좋죠. 이제 한 개, 100원 썼어요. 16이라고 하는 효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100원을, 또 두 번째 100원을 씁니다. 이때 효용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어느 것이 효용이 큰가? 얘가 제일 크지만 그 다음 두 번째 100원을 쓸 때 이게 썼어요. 요게 두 번째 효용이죠. 200원, 두 번째 100원을 쓸 때는 과자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탕보다는 한계 효용이 높아요. 세 번째 100원, 세 번째 100원, 즉 300원째를 쓸 때는 나머지 효용들을 살펴보니까 과자를 먹는 것보다는 사탕을 먹는 것이 한계 효용이 더 커요. 자, 여기서 이제 100원 썼고, 여기서 또 100원 썼고, 여기서 또 100원 썼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100원을 쓰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하고 효용이 어때요? 한계 효용이 같아요. 어떤 거를 먼저 먹든 관계없죠.
요거 100원, 요거 마지막으로 100원 이렇게 합니다. 이 효용이 서로 동일한 가격일 때는 얘들이 서로 같을 때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에 따라서 최대의 총효용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이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은 간단히 여기서 설명해 놓기는 과자 3개와 사탕 2개를 소비했을 때 1원어치의 한계효용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가격분의 한계효용의 비를 계산해 보면은 100분의 4로 2개가 똑같습니다. 한계효용의 균등의 법칙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균등의 법칙에 따르면은 저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때 가장 총효용이 최대가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나 무엇은 어떤 소비를 할 때 우리는 항상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에 따라서 소비할 때 가장 합리적인 소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이제 함수와 경제 3번째 강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경제 현상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는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활용, 어떤 부분의 활용이냐, 경제 현상에 대한 활용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